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3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베트남에서 일정을 시작합니다. 국내에서는 여야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주초에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2부 각설하고 시즌2에서 장성철 소장, 서영주 부대변인과 함께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본부에서는요. 최근 미국 국무장관이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며 얼어붙었던 미중 관계 해빙 모드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번 회동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 KBS 박종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1부에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6월 22일 목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잠시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1부 마지막에 들을 노래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주호 장관이 연일 이제 방송에 나와서 수능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KBS 9시 뉴스에서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우선 관련 내용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책임 교육학년, 이 개념은 조금 생소한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때 학교들이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고 결과도 공개를 하는 건가요? 두 학년에서는 적어도 학교가 정확하게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진단을 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제고사는 한날 한시에 친다고 해서 일제고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형을 한 4가지로 문제 유형을 나눠가지고 학교마다 좀 다른 날 쳐도 되고 시간도 좀 다르게 해도 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인데 간단하게 내용을 좀 일단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때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그러니까 중요한 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책임 교육 학년 이렇게 정해서 학력 진단을 강화하겠다.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 학습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공교육이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은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이 학년에서 뭐가 더 필요한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학교별 성적 줄 세우기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수업 파행을 낳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고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법적 강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좀 참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거든요. 전체 학생 참여 여부는 시도교육청 평가 또 학습 지원 담당 교원 배정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유인책을 내세운 상황에서 과연 이 각 시도교육청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유인 정책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낙오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이거 시험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을 보면 또 사교육이 늘어날까 봐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고사는 한날 한시에 다 이제 보는 그러니까 학년 전체가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제고사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만 그때도 일제고사 그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영교시에 막 문제집 풀고 그 학업 진도 나가다가 문제집으로 전환해서 풀고 그래서 아동 학대 논란까지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험 보고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다시 또 시험을 이렇게 보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험 준비는 학교에서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경쟁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 학원을 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공교육 강화라는 내용은 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사교육 시장을 부풀리는 쪽으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 학력을
평가를 해야 증진 방안을 알 수 있으니까 일단 시험을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교육부의 논리인데 이게 역으로 또 사교육이랑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지 그게 좀 고민이 되고 어쨌든 뭐 내용 보면 고교학점 학점제도 예정대로 실시한다라는 네.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그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이제 별도로 발표를 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주호 장관이 어제 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네. 26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26일에는 대통령이 예고했던 이 사교육 경감 대책도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이랑 내일 교육부 서기관, 부의사관들이 지금 엄청나게 네. 머리를 쥐어짜고 네. 있다는 네, 뜻이겠네요. 지금 네. 거의 뭐 일주일 뭐 열흘 사이에 지금 상당히 많은 방안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서. 근데 사실 이런 건 인수위 때 다 정리가 돼서 이미 그렇죠. 청사진에 다 나와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중간에 나온다는 부분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내용이 좀 겹친다는 얘기가 많아요. 이미 네. 나왔던 얘기들이다. 예를 들어서 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발표한 내용 보면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쵸. 자율형 사립고랑 국제고 외국어고 존치한다.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사교육 경감과 관련이 있느냐는 것도 논란이지만 네. 이미 약속을 했던 것이고 또 자율형 공립고도 만들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이미 원래 있는 있었던- 거잖아요. 네, 원래 있는 2.0으로 거죠. 한다는 네, 거죠. 네. 네. 그게 이게 다 문제는 사실 원래 있었던 얘기라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게 사교육 경감과 관련이 있느냐도 사실 경감이 되느냐도 문제고 네. 26일에 발표한다는 이 사교육 경감 대책도 과연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일단 이주호 장관이 예고한 바에 따르면 이 수능 출제 방향이 일단 당연히 지금 논란이라서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제 이주호 장관의 KBS 인터뷰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보면 네. 조금 의아한 부분이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할 때 지난 6월 모의고사에 나온 킬러 문항이 뭐였는지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공개를 해줘야 학부모들이 뭔지 이해를 하고 학생들도 대비를 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긴 한데 이게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그럼 6월 모의고사에 킬러 문항이 출제됐는지 정부도 아직 확실하게 완전히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 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교육부와 평가원을 감사하고 뭐 이렇게까지 했다는 얘기가 돼서 조금 이것도 이제 논란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사교육 건강 대책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그리고 허위 과장 광고 학원들을 의미합니다.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 등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아.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사교육 경감 대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터져 나온 뭐 킬러 문항의 문제라든가 대통령이 강하게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이 학원가에 좀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이 학원가를 좀 압박하는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대책이 맞느냐 이런 논란도 좀 약간 예상이 노동개혁 됩니다. 이슈가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네. 노동시장 이중구조랑 뭐 그 직무급에 따른 네.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건설노조로 팍 튀었잖아요. 네. 여기가 문제다. 이것도 지금 교육개혁 얘기하다가 학원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사사롭게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제 SBS 라디오에 이철규 사무총장도 나와서 유사한 멘트를 했는데요. 요 이제 멘트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시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건 초과 이윤을 취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건 사회 악이죠. 네, 사회 악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일타 강사들의 수입은 저도 늘 부럽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온라인 교육 때문에 가능한 수입의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가 내에서도 뭐 적자 생존 혹은 양극화가 되게 심화된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요게 사회 악이다라고까지 집권당의 사무총장 얘기하시는 거고 범죄라고 단언하시는 건 조금 네 정치적 수사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부 뭐 계층, 네. 일부 강사들을 악마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게 됐느냐. 네. 그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으로 가고 있는 입시, 그다음에 인기 있는 강사들한테 당연히 이제 몰리면서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네. 몰리면서 수익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과연 어떤 범죄가 있었고 또 어떤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게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 이걸 규정해서 타겟팅을 하고 있다.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는 얘기가 뭐 교육계에서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입시제도의 불공정 문제 아니면 의학대 이제 만능주의 그러니까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걸 치유해가는 그런 결과적인 문제이지
이걸 100억, 200억 받는 사교육은 안 돼. 뭐 그러면은 100억, 200억 아니야 1억, 뭐 2억 받는 그 강사들은 괜찮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교육 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기 있는 강사들한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걸로 사교육 시장이 좀 사라지고 이런 부작용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패러다임을 좀 이쪽으로 몰아가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그 여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를 좀 증명하기 위한 그런 사례로 하나씩 악마화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네. 당내에서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에 따른 결과지 원인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모르는 거 자꾸 얘기하지 말자 뭐 이렇게 꼬집기도 했어요. 네.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분당 지역구인데 분당에서 걱정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잘 들으면서 교육이라는 전체적인 이 패러다임 바꾸는 걸 노력을 해야지 이런 타겟팅된 뭐 범죄라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건폭이 떠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강사들 뭐 강폭으로 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갈망의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폭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강폭이라고 해야 돼요? 강사. 네, 강사. 네. 네. 그게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입이 제일 많은 강사분들은 최상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오히려 프리미엄 시장이 수요가 적고 중상 이상에서 그 커버가 넓은 범위에 있는 많은 강사들이 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오히려 수입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요즘 킬러 문항 그 제작으로 유명한 S 학원 문제는 이제 다 전국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가 만들어진 게 보내져 가지고 오히려 정보의 균등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지역에서는 또 하신다는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뭐 앞으로 다음 주에 또 발표할 정부의 어떤 그 뭐랄까 주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저희 시사본부는 교육부총리에도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잘 모시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 청취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언제든 나와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죠. 일본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그 알프스라고 부르는 그것도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 스위스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ALPS의 고장 건수가 원래 보고됐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 다핵종 제거 설비의 주요 고장 사례가 8건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도쿄전력에서 우리 시찰단이 갔을 때 줬던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따져보니까 고장 건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온 것인데 네. 이 우리 정부 시찰단의 일원이기도 했던 김성일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 폐기물 평가실 책임연구원이 어제 이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에 헤파 필터라고 하는 배기 필터 고장이 한 건 발생했는데 네. 이 건으로 인해 다른 기기에 있는 동일한 배기 필터를 전수 검사했더니 전체 25개 중 24개에서 고장이 났다.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보면 고장 사례 8건이라고 써 있는 그 목록 중에 한 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필터 24개의 고장 건수를 그냥 한 건으로 쳤다는 거예요. 동일한 필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30건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김성일 그 책임연구원이 어제 정부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좀 그 경위가 좀 흥미로운데 네. 16일에 정부가 브리핑에서 고장 8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추가 고장 사례가 더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정부 측에서는 더 많은 게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고장 건수가 8건이 맞다라고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30건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더 증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핵종 제거 설비가 앞으로 30년 이상 방류를 한다 그러는데 그에 대한 이 신뢰성 문제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참 이게 계속 그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심할 수 없는 그 어떤 요소들, 불안 요소들을 자꾸 증폭시키는 건데 이거는 괴담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부가 발표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국회에서 이제 청문 절차 같은 것들을 청문회 같은 걸 좀 실시하기로 하고 뭐 특위 구성 얘기도 있었는데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난 8일에 국회 여야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겠다. 청문회 열겠다 합의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뭐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줘야 된다. 네. 국회 책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먼저 국제 원자력기구 IAEA 검증 이후에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검증 결과까지 나와봐야 그걸 두고 나서 국회가 논의하는 것이지 지금 국회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뭐 괴담 수준의 그런 얘기만 서로 주고받는 공방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제 의문점이 드는 게 IAEA 검증은 인체 같은 그러니까 환경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의 생각 우려는 뭐냐면 이게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검증 특위의 활동 청문회는 IAEA 그 검사 결과 보고서와 상관없이 열려도 되는 것인데 네. 왜 굳이 IAEA 이 검증서까지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의문은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항의하기 위해 일본 원정 방문 그렇습니다. 투쟁을 한다고요? 네. 일본에 출국을 했습니다. 배진교 원내대표, 이윤주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오염수 저지 TF 단장인 강인미 의원 등이 원내 지도부를 꾸려서 지금 2박 3일 일정을 일본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오염수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인 연대 저지하기 위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인데요. 네. 좀 눈에 띄는 오늘 출국하기 전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밝힌 입장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을 보면 방류 초일기에 들어간 일본이 여유롭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한 WTO 추가 제소를 안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될 일을 지금 야당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에서 어제 한일 관계가 좋아졌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WTO 이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네. 취지의 WTO 추가 제소는 안 할 것이다라는 입장이 일본 정부 관계자 입장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건 물론 우리가 한시름 놓게 되지만은 네. 한일 관계 때문에 그것까지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뭔가 또 주고받는 게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우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의당은 이 일본 사회민주당과 함께 원전 부지까지 현장 시찰도 한번 해보겠다. 네. 이런 보관으로 지금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 원전 반대 국회의원 모임이 있죠. 일본도 그렇습니다. 입헌민주당이나 사회민주당이나 뭐 이런 이제 야당들이 이제 그 함께 하고 있을 텐데 과연 이제 국제연대가 얼마나 힘이 될지 그것도 미지수긴 하네요. 근데 이게 그 토론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원자력 학회가 이 공개 토론하자 제안을 네. 했는데 정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 모여서 토론을 하는 그걸로 끝인 게 아니라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과학이 아직 알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까지 좀 검토를 해가면서 네. 그러니까 오염수 마실 수 있다. 뭐 이른바 오염수 마실 수 있다 이런 뭐 릴레이 선언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인체학적으로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토론 이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일본은 시민사회나 언론들이 노력을 하는데 자민당은 그냥 그대로 강행할 것 같아서 그게 약간 그 회의감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교통정보 좀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초희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방향으로 남양주요금소부터 화도 사이 4-5km 구간씩 제속도 못 내고요. 양양 방향으로는 내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작업까지 하고 있어서 2km 구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반월터널 부근에서 군포 또 서용인에서 양재터널 부근 제속도 못 내고요. 호법과 이천 사이 1차로에선 작업 중이라 1대 3km 구간 작업 여파 받습니다. 이후 강원 지역에서도 작업 여파로 밀리는 곳 있습니다. 문막 1차로 또 원주 2차로에서 각각 작업 중이고요. 2, 3km 구간씩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대관령 부근에서도 2, 3차로 막고 작업 중이고요. 3km 구간 막힙니다. 반대 인천 방향은 강천터널 1차로에 있는 사고 주의하시고요. 2차로에선 노면 포장 공사 중이라 문막 나들목부터 2km 구간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 소식으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최근 좀 미묘한 변화 흐름이 좀 네. 포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그러니까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83명이 지난 3월에 발의한 게 바로 이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네. 제정안
이건데 이게 뭐 행안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렇겠죠. 오늘도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상정은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논의가 어떻게 될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보면은 여야가 계속 맞서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니 원인 그리고 뭐 책임자 다 규명된 거 아니냐. 네. 근데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특별법 제정안에 이렇게 내놓는 거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참사 정치화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 네. 민주당 야당에서는 재발 방지 또 전 국민적인 열망을 받아 안아서 사회적 참사는 이것 잘 우리가 정리해서 네. 책임 규명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맞섰거든요. 네. 네, 맞서면서 행안위 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겠지만 민주당이 결정을 했습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겠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결국은 겁니다. 양당이 이제 논의를 하다가 물거품이 되면 네. 안 되니까 21대 국회 안에서 이걸 정리를 하려면 내년 총선 전에 이게 의결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을 더 태우는 신속 처리 안건으로 네. 지정되는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처리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일정을 쭉 보면은 아마 내년 3월쯤에는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처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 야당 입장에서도 뭐 시기상으로는 네. 나쁘지 않다 그런 정치적 판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물고 들어가는 것들 뭐 정치적으로 도움될 거 없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합의 처리는 어려워 보이고 결국 계속해서 서로의 주장만 반복을 하다가 네. 30일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패스트트랙 예전에 검찰 선거제도 개혁했을 때 국회에서 뭐 빠루 나오고 몸싸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아직도 1심이 안 끝난 것 같아요. 네, 법 재판이 어떻게 길어지는지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한번 짚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서 그 당시에 그 경찰 내부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은 간부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리고 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용산구청의 공무원 1명은 공로연수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그저께부터 국회 앞에서 이 특별법 제정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거든요. 네. 이 유가족들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사실 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 경찰 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다고 보고 있죠. 네. 어쨌든 간에 그 수사를 거쳐서 6명이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네. 그 중에서 벌써 이제 4명이 이렇게 보석 석방이 허가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어제 인파 사고 위험을 예고하면서 대처 필요성을 강조를 미리 했었던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 은폐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준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석방이 됐습니다. 보석이 인용이 된 것입니다. 앞선 7일에는 이 용산구청 박형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이 보석 석방이 된 바 있는데 이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당과 정부에서는 수사는 끝났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이 지금 기소된 내용들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정보 보고서 삭제라든가 네. 아니면 참사가 이미 벌어진 이후에 과연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박형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전단을 떼라고 했다는 지시가 과연 이 참사 대응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부분인데 네. 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점들이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일부 증언은 나왔지만 정말로 집회 대응이나 마약 단속 때문에 원래 했어야 되는 대처를 못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나 경찰 조사에서 별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이 없거든요.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는 그렇습니다. 수사와 이제 실제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조사 간에 좀 차이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법이나 진상조사가 원하는 바는 꼭 형사처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진실을 다 알아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유족의 마음이 더 급한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 불구속 기소됐던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이 1월 20일에 이게 불구속 기소가 된 바 있거든요. 네. 그런데 1월 1일에 수사 중에 공로연수를 떠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공로연수. 이 공로연수라 하면은 정년퇴직 1년 1년 전부터 전에. 기본급득 일정 급여를 받지만 출근을 안 하는 대신 자기 개발을 해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년 앞둔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인데 공무원들에게. 그렇죠. 네. 이게 아무리 기소 전이라고 하지만은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 12구 참사 책임을 받고 수사 중인데 1월 1일에 연수 떠난 것이 맞느냐. 당연히 유족들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용산구 관계자는
공로 연수를 간 다음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연수를 멈출 방법이 없다, 규정이 네. 없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도 이게 부적절한 경우다. 네. 임용권자가 공로 연수 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질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 책임 있는 기관들이 알맞은 조치를 해줘야겠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재판이 좀 길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자체로 막 비난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법 제정이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뉴스만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으면 유가족 분들의 어떤 마음은 더 많이 다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은 박혜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에 유가족들하고 만나겠다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네. 만남에 뭐 이 여러 가지 가능성 보이지도 않고 있거든요. 구청을 막아서 유족들이 아직 못 들어오게 하는 그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 유족들이 좀 단식도 지금 국회 앞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소식 좀 넘어가 볼까요? 언제 수사가 끝날지 정말 궁금한 대장동 소식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인데 소환이 됐거나 소환이 임박했다는 뉴스네요. 네, 오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박영수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2014년 11월 그때 이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재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검찰이 두고 있는 거예요. 혐의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은행이 이제 당초 이 컨소시엄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 검토했지만은 불참했어요. 네, 안 했죠. 네, 심사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네. 대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 1,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냈고 네. 그 결과 성남이텔 컨소시엄이 거의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 부분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는 게 네. 검찰의 설명인데 뭐 이 역할이 축소가 되면서 200억 금품 규모도 50억 정도 줄어들었다. 이게 검찰의 주장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떻게 조사할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뭐 자금 추적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른바 50억 클럽. 그러니까 이 50억이 박 전 특검에 실제로 일부 지급이 됐다. 자금 흐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을 지내면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2억 5,500만 원. 또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 정도를 빌렸고 또 이 돈이 또 분양권도 받아간 게 있었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런 금품 같은 것들이 네. 약속받은 50억의 일부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뭐 소환해서 조사할 때 박 전 특검은 혐의를 부인하겠지만 검찰은 아마 여러 가지 이 증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아마 사법 처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진짜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뭐 왜 속도를 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결과로 뭐 검찰이 증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도 또 소환된다는데 이건 지금 1심이 끝나서 2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또 소환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금 1심에서 이 경제 공동체 아들 네. 병채 씨가 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세후 25억, 50억 가량의 이 금전 부분이 뇌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제 공동체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네. 재판부가 이걸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현재 검찰은 그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던 것으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김병우 베트남 HD은행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 2015년 당시에 곽상도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을 추궁을 했다 그러고요. 또 지난 15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네. 아들 병채 씨의 요양급여 내역 관련 자료도 확보를 해서 이 자금 내역들을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이미 한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검찰이 과연 이게 입증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역시 곽상도 전 의원도 이 성남의 뜰이 그러니까 김만배 씨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영향력을 은행에 행사했다는 부분인데 네. 과연 입증이 가능할 것이냐 계속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곽상도 의원이 소환이 이번 주에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박영수 전 특검도 2주 전부터 소환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꽤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곽상도 전 의원의 소환은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보면 어딘가 막혀 있다는 생각이 드는 느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검찰 출신이라서 자꾸 속도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니까 한 점 의혹 없이 잘 수사가 되기를 한번 지켜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네. 특검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는 모습을 보인 면이 있거든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으나 네. 특검 얘기 나온 다음에 수사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12월에 아마 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특검이 처리가 될 거예요. 특검법이 처리될 것 네. 같아요. 그 전에 검찰이 아마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네. 과연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은 힘들더라도 박영수 전 특검의 기소까지는 해야 검찰도 좀 면이 서는 부분이 있겠죠. 오늘 구속영장도 또 검토를 한다 그러거든요. 네. 다음 방송가 소식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시행령이 이제 이례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입법 예고 기한을 단축시켰어요. 네. 40일이 통상적인데 10일로 단축해가지고 7월에 공포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해서 KBS가 가처분 신청 그리고 헌법소원까지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6월 14일 저희가 전해드렸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체 회의에서 이 한전의 수신료 지금 결합 징수하고 있는데 네. 2,500원 항목으로 하나 넣어가지고 그걸 금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을 시켜가지고 16일에 곧바로 입법 예고를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 모든 절차들을 생략했고 네. 예를 들어서 생략은 규제심사 아니고 축소. 그렇습니다. 네. 입법 네. 예고 기간이 네. 통상적으로 40일인데 이거 10일로 축소했고요.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규제 심사 절차, 법제처 심사 절차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 28일에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7월 중순 이전에는 공포 시행한다. 이게 정부의 보관이기 때문에 KBS가 어제 헌법재판소에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KBS의 입장은 일단 첫 번째는 상위법인 방송법과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제한하려 한다는 점에서 헌법 원리에 어긋난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절차적 문제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 이상 해야 되는 걸 단축했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역시 본안 소송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네. 아마 절차적 흠결과 관련된 부분은 좀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근데 이게 수신료 분리징수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신료 안 내도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신료는 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방송법상 의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법안이- 무슨 OTT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청취자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방송법상 안 내면 또 가산금도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TV가 있다면 내야 되는 상황이다. 수상기가 있다면 없으면 그걸 증명하면 안 내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방통위 관련한 소식들이 참 다양하게 많은데 뭐 이제 방심위 또 감사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감사원 출신 조성은 사무처장이 임명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외부 감사 기능을 크게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감사 조직이 이례적으로 10명 넘게 대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원 4명, 검찰 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국세청 조사관 1명, 총 9명이 방통위에 파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례 없는 파견 규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외부 감사 기능을 확대해서 현재 이제 방통위 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방통위원회는 이제 방송과 통신의 부적절한 콘텐츠 심의하고 제재하는 민간 합의체 기구지 않습니까? 역시 독립성이 중요한데 5년 만에 이제 살펴보는 이 정기 검사를 3인 비상체제 방통위가 빠르게 결정한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후에 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적정성 판단을 하면 될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은 8463님이 시대가 난해하고 어지럽다고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신청해 주셨는데 요거 8463님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는 시대유감 듣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머리 아팠던 그 일은 잘 마무리됐나요? 아니요. 일이 점점 꼬인다 싶더니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네, 지금 들으신 대화에 나온 것처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사단이 나다 또는 사단을 내다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서 보면 사단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사고와 관련된 뜻을 가진 표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사자의 발을 단자로 이루어진 사단은 사건의 단서 또는 일의 실마리로 돼 있는데 또 거기에 사달의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적합한 표현은 사단이 아니고요. 이와 발음이 비슷한 사달입니다. 사달은 한자어가 아니고 우리 고유어 표현인데요. 사고나 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대개 사달이 나다, 사달이 벌어지다 또는 사달을 내다 같은 형태로 사용하고요. 일이 꺼름직하게 되어 가더니만 결국 사달이 났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사고나 탈이 났을 때는 사단이 난 것이 아니고요. 사달이 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셨다가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적으로 소나기 오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오늘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 양 예상되고요. 상층에 찬 공기가 위치해 있는 가운데 낮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또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데요. 해안 쪽의 바람이 심해졌습니다. 6월은 장마의 전조현상으로 남부와 제주 위주로 비 오는 날이 많게 마련인데요. 이 장마의 시작일이 드디어 오는 일요일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에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에 비가 시작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사이 폭염 수준의 극심한 더위는 아니겠지만 예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오르겠고요. 강릉도 역시 27도, 전주 28도, 대구 30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7에서 21도, 낮 기온 서울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은 남부지방 위주로 덥고 내일은 전 지역이 3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내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킬러 문항 금지가 민주당 대선 공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원내 지도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천일염이 이달부터 2달 동안 시장에 공급된다면서 방사능 검사 장비 30대 추가 도입이 확정돼 검사 장비는 128대까지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21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전북 전주 백경사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대전 은행강도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정학을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누파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경주에서 최근에 시작된 10원빵. 이게 한국은행법 위반이라고요? 네, 10원짜리 동전의 모양처럼 생긴 이 10원빵 드셔보셨나요? 저는 먹지 못했고 방송에서 누구더라? 박서준 씨였나? 뭐 하여튼 네. 먹는 거 나오는 영상을 본 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동전 모양처럼 나오는데 치즈가 쭉 나오거든요. 그 빵 안에서. 근데 이 경주의 명물 10원빵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모습 그대로 판매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원빵이라는 게 앞에 바깥에가 10원 모양이 돼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무슨 100원빵, 10원빵에서 내기하는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뭐 이 정도는 괜찮다, 아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경주의 상징 불국사 다보탑이 새겨진 10원빵입니다. 1966년부터 발행된 이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빵이고요. 네. 유사 업체가 늘어나면서 경주의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는 수도권에서도 걸어 다니다 보면은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일본에서까지 일명 시벤빵이라고 불릴 만큼 K 디저트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각 도시에 늘어나서.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10원빵 제조 업체들과 도안 사용 중지를 두고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2005년에 제정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는 화폐 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효 기간은 6개월로 그 이상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 한해는 명물로도 이미 많이 알려진 이 상황을 고려해서 소송 같은 법적 대응은 하지 않되 10원빵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제조업 업체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무분별한 화폐 도안 오남용이 화폐의 유통 시스템을 교란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고요. 결국 동전 모습 그대로 본뜬 10원빵은 사라지는 셈인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주의 관광 명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이 정도는 좀 봐줘도 된다, 허용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도 규정인데 영리 목적의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금가루 넣은 빵처럼 네. 10원짜리를 갈아가지고 빵을 만들면 그거는 한국은행법 위반이고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런 빵의 그 판이라고 해야 되나? 밀가루 넣고 치즈 넣으면 그걸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비용이 바꿔야 추가적으로 되죠. 발생하니까 좀 웬일이야 뭐 이러시고 있겠네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주 10원빵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추억 삼아 한 번씩 좀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그 타이타닉 관광용 잠수정 소식. 어제도 이제 실종됐다는 이야기는 좀 전달을 저희가 해드렸는데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습니다. 수중 소음을 감지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111년 전에 침몰했던 이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서 심해로 내려갔던 잠수정 소식을
소식을 어제 전해주셨는데요. 대서양에서 실종된 지 나흘째 수색이 계속되고 있고 골든타임은 현재 시간으로 22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뉴욕타임스가 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21일 실종 해역에 설치한 음파 탐지기에서 쾅쾅 치는 소리를 감지했다라는 겁니다. 네. 30분 간격으로 소리가 나서 이거 생존 신고인가라는 희망을 피워줬고요. 다만 그 안에 탑승한 누군가의 신고인지 아니면 수중 소음이 잠수정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수색팀은 녹음된 수중 소음을 전문가에게 전달해서 분석을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우주홀 해양학 연구소는 이 생존 신고일 수도 있지만 해양 동물도 인간이 만드는 것과 비슷한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수색은 살아있다라는 생각으로 물론 총력을 동원해서 다 하고 있고요. 현재 시간으로 21일에 잠수정에 남아있는 산소는 20시간 분량으로 추정을 했지만 실종 후에 깊은 호흡을 자제하면서 산소를 아꼈다라면 최대 9시간가량의 산소가 추가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엄청 작더라고요. 너무 작아요. 네. 사람 한 명이 누워서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5명 있으면 애시당초 좀 규제 완전 바깥에 있던 잠수함이어서 네. 과연 이 골든타임을 진짜로 인정할 수 있을지 싶긴 한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년 전부터 탑승객들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고 네. 이런 과정에서 지난해 타이탄을 직접 탑승했던 마이클 리스의 경험담이 또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분인 거죠? 네. 유명 애니메이션 어렸을 때 보셨을 겁니다. 네. 심슨 가족의 네. 작가이기도 한데 지난해 7월에 잠수정 타이탄을 타고 타이타닉호를 관광했는데 그 타기 전에 서명했던 면책 서류의 첫 장에만 봐도 사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여정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잠수정 내부에는 구명 보트나 조끼, 비상 식량도 없고요. 네. 기계식 조작이 없는 블루투스 컨트롤러 방식의 무선 조작도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 조작기기가 만약에 고장이 나게 되면 외부에서 발견해주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 일단 GPS도 없어서 수중에서조차 문자로도 통신을 했는데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실종이 될 경우에는 위치 파악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점입니다. 아니 GPS도 없고 수중에서 문자 4,000m 내려갈 때 문자가 돼요? 안 됩니다. 네. 이거 거의 옛날에 남침하던 북한 반잠수함 정도의 기능이나 크기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드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로 거의 모든 규제를 회피하거나 탄로하고 탑승객한테는 사망해도 우리 책임 안 져라고 거듭 쓴 걸 해야 하는 거니까 나중에 법적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면책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물론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겠습니다만 네. 네.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 보면 참 규제라는 게 꼭 필요할 때도 있는데 너무 싫어하는 것도 맞지 않지 않나 싶긴 하네요. 어쨌든 이 소식은 추후에도 또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랜만에 양귀비요? 양귀비를 할머님들이 드신다고요? 네, 쌈을 싸먹으셨다는 소식인데 네. 양귀비는 마약 아편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한 송이만 심어도 불법이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네. 생김새도 관상용 양귀비와 비슷하고 진통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보니까 매년 농촌 마을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에 영월의 한 휴게소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총 170주로 경찰은 할머니들이 보통 양귀비 잎을 쌈 싸 먹는다라고 하자 주인은 몰랐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양귀비의 성분 검사를 의뢰했고요. 결과에 따라서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7일에도 사실 대구의 한 노인 돌봄 시설 텃밭에서 양귀비 100여 주가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경찰은 양귀비를 모두 압수해서 국과수에 분석을 맡겼고 지난 16일에 마약류가 맞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귀비를 불법 경작하다가 적발된 이들이 대부분 60에서 80대의 고령자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꽃양귀비 그러니까 관상용 양귀비 봐도 모르고 이게 양귀비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런데 어르신들은 다 이게 옛날부터
키우고 뭐가 양귀비고 뭐가 대만인지 다 알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주로 경작을 하신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펜타닐 같은 그런 건 아니니까 영업용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오랜 기간 단속을 해온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어린 시절 경험으로 양귀비 효능이 좋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진 노인들이 많다 보니 노인들이 양귀비 씨앗을 품앗이하듯이 나눠 심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친경통, 배앓이, 불면 등 노인성 질환을 달고 사는 고령층이 병원에 가는 대신에 양귀비를 몰래 심어서 복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적발이 되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50주 미만 재배 행위는 압수 계도로 끝냈는데 최근에는 단 한 주만 재배를 해도 고의성이 입증되면서 입건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뭐 단절해야 될 전통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아까 그 차이를 모르신다고 했는데 네. 마약용이랑 관상용이 차이가 있는데 잔털 유무라고 해요. 그래서 네. 마약용은 보통 털이 없고 매끈하고요. 관상용은 줄기 전체에 작은 잔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참 그 양귀비 씨는 참 이렇게 이름을 남겨가지고 계속 나쁜 이미지가 계속 남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구 소식이네요. 기아 타이거즈 최용우 선수의 기념구에 관련된 뉴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20일 최용구 선수는 KBO 리그 최초로 1,500타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네. 이승엽 두산 감독이 세웠던 종전의 1,498타점으로 공동 1위에서 단독 1위를 치고 올라간 거고요. 네. 약 7년 만에 개인 통산 타점 1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의 타구는 중앙 펜스를 넘어가서 외야 잔디를 맞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한화 중견수 문현빈 선수가 이 공을 외야 관중석에 다시 던졌고요. 한 팬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좀 뭔가 역사의식이 부족했네요. 문현빈 선수가. 네. 던졌는데 네. 그래서 이 한화 구단은 팬의 기념품 제공 등을 제의를 했는데 네. 팬은 그 공을 내가 직접 갖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최용우 선수는 나는 기념구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다. 공을 회수하지 못해도 아쉽지는 않아요라고 전했습니다. 쿨하게. 그런데 네. 얼마 전에 네. 이제 최용우 선수가 1,500타점 기념구를 돌려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네. 21일 오늘 낮 12시 30분에 팬 두 분이 원정 숙소로 찾아오셔서 어제 잡았던 그 1,500타점 기념구를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했고요. 사인공, 선물 등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논란이 된 1,000안타를 기록한 SSG 최주환 선수 네.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을 회수하지 못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직접 개인 채널에 팬의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팬을 닥달하면서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KBO 리그가 발전하면서 우리 역시도 기념구에 대한 집착이 커진 것과는 다르게 기념구를 챙기는 문화는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전 야구 선수 심수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 첫 승 공은 지금 2군 공더미 속에 어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많죠. 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에서 어떨까 보니까 해외에서는 기념구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뉴욕의 양키스 소속 타자 에런 저지는 지난 시즌에 62호 홈런공을 쳤을 때도 약 40억 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팬은 이를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는 특별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미련 없는 기념구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에겐 그깟 공놀이고 누군가에겐 참 소중한 이야기죠.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오늘도 장성철 소장 그리고 서영주 부대변인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 매일같이 정치권 뉴스는 끊이질 않아가지고 네. 방송하기 편하시죠, 장 소장님? 아닙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욕만 얻어먹고 있어서 방송하기 힘듭니다. 네, 그러면 장 소장님이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윤 대통령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건 자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자, 파리에서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있었는데 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인 총평부터 한번 두 분 해주시죠. 잘하셨죠. 그냥 순방 성과 기대하고 있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영어로도 연설문 하시고 또 회원국들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은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크롱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뭐 핵이라든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목소리를 이끌어낸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순방 성과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서용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하신 일이죠. 네. 저 오랜만에 잘하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네, 뭐 칭찬을 해드리는 게 좀 마음이 기쁘긴 해요. 네. 매번 이렇게 비판만 하다가 전 솔직히 남 비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좀 제가 나오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랜만에 이제 파리에 가셔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영업 PT를 하시고 또 여러 이제 각국의 정상들 만나서 또 세일즈 외교도 하시고 뭐. 좀 잘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특히 부산 엑스포 부분들은요. 지난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했고 그 부분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받아서 이거를 말하자면 결과물로 이제 따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따내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기대하는 게 이게 참 이 기대가 되는 게 여야가 부산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이게 전원이 찬성을 해서 BIE에 보냈어요. 네. 이런 부산 엑스포의 어떤 그 배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협치에 이 부산 엑스포가 됐을 때는 또 여야 협치 하나의 사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기대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서영주 부대변인님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 의원분들도 이번에 같이 갔잖아요. 네. 전재수 의원 등등 비롯해서 같이 이렇게 국제적인 국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 국익을 위해서는 하나로 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저는 약간 또 왜 비판하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엑스포가 뭐 맞냐 안 맞냐 이건 별도로 하고 못 따면 너무 많은 걸 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유일하게 잘했다고 막 칭찬하다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외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대통령에게 정무적으로 너무 이렇게 띄우기보다는 그냥 칭찬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일하는 없는데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하여튼 최선 다했습니다. 이 정도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때 또 거죠. 이제 그만큼 욕을 먹어야겠죠. 뭘 욕을 먹어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부분은 이해가 되나 뭐가 부족했는지 이제 또 그거를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막 이런 정신 승리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냉철하게 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미 앞섰다. 우리 90표, 사우디 70표, 이탈리아는 저기 밑에 한 20표 뭐 이렇게 우리 주관적인 입장만 강요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준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후폭풍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지금 지각 논란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짜 뉴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이 외교가 나가면 늘 좀 뭔가가 부족했어요. 불안하니까 또 이런 거 아니야? 물론 이건 가짜 뉴스죠. 그런데 그냥 그런 불안한 시선에서 나온 잘못된 어떤 말하자면 분석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우프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저는 말씀드리는데 부산 엑스포 이거 유치 여야가 합치해서 힘 모아서 꼭 따내야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느낌 너무 좋아합니다. 느낌적으로 잘 될 것 같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장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냉철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뭐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하나하나의 포인트들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PD님과 작가님께 유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이에요? 가짜 뉴스라고 분명히 좀 밝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걸 또 아이템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조금 좀 문제 삼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작진이요? 네? 아니에요? 제작진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제가 내일까지라서 저를 희생물 삼아가지고 이제 한번 던져보고 어디 가세요? 계속 하시요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요. 그 베트남 이제 방문을 합니다. 바로 이제 넘어가는데 아마 지금 뭐 한 모르겠어요. 도착했다는 보도는 없으니까 인도 상공쯤에 있을라나 뭐 어디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포괄적인 협력 관계 뭐 사실 지금 베트남이랑 교역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고 있는데 뭐 안보 방위 산업 협력까지 용이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근데
지금 사실은 과거사 문제,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시 한배 문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게 쟁점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에게 총을 겨눠서 사살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에서 소송에서 그 베트남 민간인 분이 이제 승소한 판결이 있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진실화해위원회에다가 이거를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조사를 하자라고 이제 넣었는데 그건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각하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한배 관계 어떻게 얘기했나? 제가 한국 전쟁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베트남 전쟁입니다. 네, 베트남 전쟁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도 좀 어떻게 보면 한일 관계랑 우리가 동등하게 비교하자면 한배 관계도 좀 전향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참전 용사분들은 이분 되게 또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저희 아버님도 베트남 참전 용사세요. 네. 그래서 막 고엽제 피해도 받으셔가지고 네. 고엽제 피해 보상도 받고 베트남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좀 여러 가지로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과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과의 여러 가지 우호 협력이라든지 경제 분야의 교류 네. 또 뭐 여러 가지 안보 문제 이런 발전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못한다라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일본에 끊임없이 과거사에 대해서 좀 사과와 반성을 요구를 하잖아요. 네. 베트남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가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지금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로서 베트남을 전진기지로 삼아가지고 경제적인 이익도 극대화하고 안보적인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뭐 부대변인 혹시 뭐 보태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니 뭐 이제 뭐 시기 자체가 네. 뭐 한국 한배 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거죠. 네. 베트남은 한일처럼 뭔가 과거사에 대해서 겉으로는 지금 베트남은 우리 한국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 네. 좋아하고요, 대한민국 좋아하고요, K-팝, 그다음에 K-스포츠, K-컬처 다 베트남은 좋아합니다. 네. 하지만 겉모습은 그러지만 속내는 베트남민들이요 한국군의 그런 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에 큰 아픔들을 가지고 있다. 네. 현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풀어주면 좋죠. 풀어야 되고요. 저희가 한일 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바라듯이 한배도 그런 관계라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안보협력, 경제협력 하면서 네. 그런 부분도 대통령께서 좀 얘기가 뭐 비공개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베트남은 또 본인들이 승전 국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랑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또 높은 민족이긴 한데. 그럼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는 권력설 1위가 공산당 서기장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민주주의 인권 국가랑만 교류하겠다는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를 하실지 궁금하긴 한데. 네. 아니 근데 그것도 경제적인 지켜보도록 부분은 하겠습니다. 정말 되게 발전한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발전했죠. 교육국이 지금 3위라고 하고요. 네.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얻는 어느 이익이 흑자 1위잖아요. 1위예요. 네.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협력 잘했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응원만 합시다. 우리 지금 네. 외국에 가셨으니까. 2년보다 실용 외교를 주문하고. 이번에는 좀 응원해야죠. 응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국회 얘기 나왔습니다. 이번에 여야 대표 교섭단체 연설. 이제 일단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게 첫 번째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였고, 화요일 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고성이 오고 가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꼽자면 의원 축소, 10% 의원 축소 요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두 분 제작진에서 두 분한테 먼저 한 줄 평을 받으니까 장 소장님은 이거 반말 장 소장님이 쓰신 거죠? 이재명 진작 그러지 김기현 왜 그랬어? 아니 있고요. 대표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아 대표님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마음속으로. 아 네 마음속으로. 서영주 부대변인님은 의원 정수 줄이기는 실현 불가 아니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이프라고 썼는데. 네?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가정법. 네. 아 이프. 아,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셔야죠. 아니 뭐 불체포 특권 내려놨잖아요. 네. 지켜보셔야지. 지켜보죠. 지켜봐요. 그럼 뭐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내려놓은 얘기부터 좀 해보시죠.
김준우 변호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진작부터 그랬잖아요. 네.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시고 법원에 가서 그럼요. 영장실질 심사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셨죠. 그게 옳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제 네. 말을 좀 진작 들으시지 아. 왜 이렇게 늦게 들으셨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네. 좀 진정성이 없는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지켰어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 얘기를 꺼내세요. 네. 그러면 좀 이것도 진작 그러시지. 그 두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되기 전에 하셨으면은 와 진짜 민주당 약속 지키는 정당이구나. 이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거짓말했다면 이제는 거짓말 안 하고 약속 지키는 정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나한테는 체포동의안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까지 계산한 거다. 판단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네. 또한 이미 당에서 또 선을 그었잖아요. 그거는요 저 이재명 당대표에 국한된 거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별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방어막을 치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다.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네. 진정성 있게 신뢰를 가지고 봐야지 늘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는 게 그러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여야 정치권. 여야 정치권.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가 물론 늦은 감이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으나 이제라도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선언하고 서약한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대선 전에 그거는 좀 다르죠. 그때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어떤 광주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죠. 본인이 생각에는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국회의원 될 줄 몰랐죠. 이걸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특권 내려놓기 필요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체포동의안 부분 그냥 불체포 특권 부분에 본인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 와서 이제는 내려놓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저는 그냥 그 진정성을 좀 지켜봤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그러면 혁신위원회가 떴잖아요. 혁신위원회에서 당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으니 적어도 21대 국회 때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 이 정도 권고안 좀 나와야 혁신위가 좀 약간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지라는 요인 중에 하나를 혁신위가 부담을 이제 덜어주려고.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그런 결정을 하는 배경이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혁신위원회를 등장시켰으면 혁신위의 단골 메뉴는요. 결국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는 불체포 특권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대표가 솔선수범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혁신위에서 그거를 나갈 수가 없어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렇죠. 전략이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검찰이 계속해서 있던 방탄정국으로 가면서 총선까지 끌고 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니다.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해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당대표가 솔선수범으로 불체포 특권 내려놨는데 의원들은 왜 안 내려놔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각자 의원의 자율결정이에요. 김기현 대표도 보면 지금 다 내려놓겠다고 서명을 받았더니 67명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자체도. 그러니까 이건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네. 다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서 제일 이제 세게 나온 게 이제 의원 정수 축소인데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공론화위원회에서 KBS가 생중계하기도 한 건데. 원래 이제 500명을 국회에서 선정해서 시민 전국 각지 시정해서 수기를 했는데 처음에 500분이 나와가지고 의견 물었을 때 65%가 국회의원 줄여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끝까지 가니까 37%만 줄여야 돼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늘려야 돼도 한 33% 있고 29%인가가 동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 국민 여론에 좀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김기현 대표 심지어 이게 조혜진 그 의원은 이게 아직 당론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선을 그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실현 가능성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인기 영합주의예요. 총선을 앞두고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감정적이나 정서적으로는 정치를 불신하기 때문에 의원들 다 없앴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던져서 의원 정원을 축소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던지는 건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금 선거구제 얘기를 하잖아요. 소선구제를 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표성에 대해서 소선구제가 그걸 못하니까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되는데 중대선거제 되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줄여버리면 대표성 자체가 죽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역구에서 소선구제에서 한 45% 당선되면 55%가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갖는 이런 좀 이상한 형태로 지금 국회의원의 어떤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회 때문에 중대선거구제인데 중대선거구제 하면 이런 의원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대표성이나 국민의 의견들, 특권의식 부분들도 제대로 없애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더 낫지. 의원 정수를 축소해서는 또 그걸 충족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지금 각 당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정수 줄이러 가면 어떤 의원들이 좋습니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도 이거는 당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총선 앞두고 또 인기영합주의로 던진 것이다. 요즘에 김기현 대표가요 그런 거를 잘하시더라고요. 중국인 관련해서 뭐 투표권부터 시작해서 좀 아쉽습니다. 계속 얘기해 보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예를 들어 비례를 줄이자, 뭐 지역구를 줄이자 이거는 얘기가 없죠. 답이 없어요. 그리고 당내 의원들도 아 그래요 맞아요 우리 당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안 해요. 어제 불체포특권 폐지 같은 경우는 67명이 찬성을 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국민들께서 원하시니까 당대표가 정치개혁 차원에서 던져보신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의원 정수를 넓혀가지고 우리 내년에 서영주 부대변인 같은 분들이 또 국회에 진출하셔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늘리는 것도 안 되고 줄이는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그 공론화 조사 결과에 기반해서 보면 저는 원래 뭐 의원 정수 확대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공론화 조사 결과를 충분히 수용한다면 동결 쪽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데 다만 그 공론화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비용이 그대로다. 그러니까 보좌관이나 이런 걸 줄여가지고 전체 국회 예산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증원하면 하겠냐 했을 때는 찬성이 반대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보좌관이랑 비서관이랑 해가지고 뭐 7-8명 있잖아요. 이제 그 숫자를 한 명씩 줄여가지고 비용을 전체를 n분의 1 했을 때 똑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이 더 많았던 게 500명 여론 공론조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순서에서 가능한 부분이 국민 여론을 맞는 거 아니냐는 게 제 뭐. 아니 근데 정수 늘리려면 헌법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헌법에 300명 이하로. 아니요 200명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명 헌법은. 이상으로. 200명 이상을 300명이라고 해석한 헌법학자 분들의 그 산수가 저는 신기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정치권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데 국민들 눈치 보느라고 의원 정수의 증원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을 못하는 거예요. 소선거제에서 중대선거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돼요. 20명이든 30명이든. 근데 국민들은 늘리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300명 동결을 시켜놓고 그 안에서 비례를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발짝도 선거제가 안 되고 두 번째 비용 문제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왜 보좌진들을 줄여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 그래서 만약 의회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은 만큼 일한 만큼 받아가라. 근데 24시간 의원회관이 도는 것은요. 보좌진들은요. 24시간 돌아갑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거기에 있어서 또 뭐 이제 의회 출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비용 문제에 있어서 보좌진 축소 부분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들도 폭넓게 부대변인 의견은 충분히 저는 이제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의견이라기보다 공론화 조사 결과의 얘기를 그냥 전달한 정보 제공 차원이었으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면서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이걸 별로 신경 안 쓰거나 인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수 늘리는 거를 국회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짜 뉴스가 늘 횡행하는 것이 여의도 정치권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좀 요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그 황보승희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고요. 태영호 의원
지역 당원 자격 정지, 이준석 대표 자격 정지. 그래서 여기 이제 사고 난 당협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금 당협 지역위원장 없는 데가 국민의힘 꽤 많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최근에 뭐 신보라 위원도 뭐 파주를 받았다가 맞아요. 무슨 공공기관 맞아요. 원장으로 가면서 또 비었고. 그래서 이걸 이제 공모를 빨리 해야 되는데 총선이 눈앞인데 아직도 지역위원장이 비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요 세 지역구는 또 공모를 안 하기로 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의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만약 지금 거기 공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심어봐요. 네. 그럼 이준석 대표가 쫓아내기다. 네, 그럼 나 이제 이미 끝났다. 뭐 무소속 출마하든 다른 신당을 만들든 뭔가 정치적인 액션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의힘으로서는 약간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태영호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엔 현역 의원들이잖아요. 네. 지금 탈당한 지가 또 얼마 안 됐는데 네. 이 지역에 바로 또 임명해버리면 여러 가지 조직 책상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태영호 의원은 강남, 황보승 의원은 부산 영도. 꿀 지역구 아닙니까? 이거 전략 공천을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쥐고 있다가 전략 영입 때는 뭐 꼭 검사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 놓기 위해서 그냥 비워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태영호 의원 지역은 그런데 황보승 의원 지역구인 영도는요.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진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쉽지는 근데 않지만. 아슬아슬하게 이긴 적이 많아요. 정말 몇십 표 차이로 이긴 적도 있어요. 그럴수록 더 좋은 전략 외부 영입 뭐 꼭 검사 출신 아닐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분들 넣으려고 하죠. 김기현 대표께서 검사 출신 안 한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김준우 변호사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개가 시작으로 이제 슬금슬금 늘어날 거예요. 안 하신다잖아요. 에이, 그걸 믿어요? 아니, 당 대표 말을 안 믿으세요? 저는 저도 못 믿겠지만 김기현 대표 뭐 검찰 공천 안 하겠다, 검사 공천 안 하겠다. 어떻게 안 해요? 민주당도 검사 출신도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려면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김기현 국민의힘 집권여당은 용산에 휘둘리지 않겠다 공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 공천 안 하겠다 이 말을 믿을 그냥 수 당 대표가 개입하지 않겠다 하고 검사 공천을 들어요? 묵인하는 방법도 뭐 경로에는 있을 아니 것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최영주 부대님 방향은 맞는데 네. 저 같으면은 가로 열고 낙하산식 그냥 찍어 내리기식 검사 공천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네. 너무 확정적으로 검사 공천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그러니까 하려고 검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검사인지가 되게 좀 애매한 부분. 용산에서 내린 검사를 얘기하는 거죠. 용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알았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은 저 한남동 쪽. 한남도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방적인.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인 것 같은. 지금 뭐 조강특위 띄워서 당무감사도 하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37개 지역에 지금 비어 있는 곳은 곧 임명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당무감사를 열어가지고 좀 지난번 지방선거 대선 여기보다 좀 지지율이 덜 나오는 지역들은 일단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겠죠. 이제. 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해야 돼요. 네. 대선을 앞두고는. 근데 이제 이 비어 있는 지역들이 좀 민감한 지역들이 많은데 빨리빨리 임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마포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강승규 수석이 마포로 가느냐 저기 충청도로 좀 뭐죠? 예산인가요? 홍문표 의원 지역인가? 글로 가느냐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빨리빨리 정리가 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역인 곳은 괜찮겠지만 민주당 의원분들이 현역인 곳은 지금 막 점점 늦게 조직책을 임명을 하면 불리하거든요. 그쵸. 여론도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임명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교체는 없죠 지금은 이제 지역위원장 교체 같은 건 없죠. 그렇죠. 거의 다 채워놓고요. 이제 공천 문제죠. 이제 공천 문제인데 이제 공천 시스템의 문제예요. 네. 혁신위가 띄워졌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제 회의에서 이제 그 권리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자. 네. 그러니까 준 대의원제 폐지 이런 얘기들이 좀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 근데 저는 이제 그 대의원제 폐지 부분보다는 공천에 대한 기준이 먼저 논의되는 것들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예를 들면 뭐 삼선 동일지역 제한이라든지 말하자면 이게 하위 20% 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을 하려면 남이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먼저 할 때 돋보이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대의원제 폐지는 당원의 권한을 강하냐 아니냐는 내부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 이 공천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저는 이제 저도 뭐 연령 차별에 좀 반대하고 미국도 요즘 고령자 분들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긴 연령이 하는데 아니라 3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사실 고령자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5선은 지금 5선이 10명인가 11명인가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소년급제 하면 나이는 상관이 없죠. 나이는 상관없고. 아니 근데 이제 67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 지금 좀 깨졌지만 거기는 7388라고 해가지고 67세까지는 괜찮고 68세부터는 명퇴해라 이제 우리 이런 게 대한민국은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근데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각 정당들이 그렇죠. 지금 이제 시대 상황이 많이 변해서 3선 4선 한 지역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는 이 정치 역할이 중앙에서 충분히 역할을 3선이면 12년을 했으면 중앙에서 인정된 다 있을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후배들한테 새로운 참신한 사람들 새로운 피로 물려주고 본인들은 그냥 집에 가라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 지자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거기 가서 헌신하시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홍익표 의원처럼 뭐 이인영 의원 충주 가셔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네요. 뭐 충주로 가셔라는 건 아니라 이제 뭐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셔라 그런 얘기. 그럼 조국 신당 얘기 가려고 해서 우상호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했고 박지원 원장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영주 부대변인 요거는 좀 마지막에 정리해주고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맞고 그래도 본인의 개인의 판단에서 정치 세력을 모아서 신당 비슷한 정치 세력을 본인이 출범할 공산은 크다. 하지만 민주당과는 같이 갈 수 없을 것이다. 수도권 선거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공천을 주기 어려울 문재인 것이다. 정권에서 이렇게 조국수 해놓고 왜 버리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버린 게 아니죠. 호남으로 진짜 출마를 하면 그 지역구의 민주당은 공천을 무조건 해야겠죠. 조국 전 장관은 호남 절대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이다? 제가 100% 장담하고요.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여부는 아직도 본인 스스로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이번 총선에서의 대한 세력 스스로 정치 세력을 모으는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총선 출마에 플레이로 뛸지 아니면 전체의 어떤 새로운 본인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세력들로 출연할지는 모르겠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출마를 한다면 호남은 아닐 것이다. 호남은 100% 그러면 관악 아니면 부산인데. 저는 부산으로 가는 쪽으로 제가 파악이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조국, 장제원 이런 매치업을 볼 수 있을지. 15초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하시죠. 내로남불의 화신이고 입시비리의 화신입니다. 그런 분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냥 따님인 조민 씨랑 같이 유튜브 하시면서 재판이나 잘 준비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시즌2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경제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박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처음 저희가 오늘 나눌 얘기가 이제 미중 관계. 해빙 무드가 된 거냐, 뭐 이제 둘 관계가 개선된 거냐.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이 시진핑 주석까지 만났어요. 그러면 시진핑 그러니까 왕이 부장만 만난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까지 만났으면 꽤 괜찮아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일단 기자님 총평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미중 패권 전쟁의 방향이 어쨌든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 어쨌든 먼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나섰고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향후 1년 동안의 패권 전쟁의 향방은 이번에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휴전이다? 아니면 종전이다? 당연히 휴전이죠. 휴전이다. 패권 전쟁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끝장을 보는 게 패권 전쟁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갈등이 더 첨예해지는 거는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미국의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왜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미국 쪽 시각하고 중국 쪽 시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쪽 시각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난해 하반기에 정말 미국에서 중대한 변화, 중국을 보는 시각이 송두리째 바뀔 만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거죠?
당장 지난해 한 11월쯤에 레리 서머스라고요. 하버드대 교수면서 이 사실은 공직에도 있었던 분이고요. 장관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한 6개월 전만 해도 나한테 묻는다면 말이야. 이게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문제는 바뀌었어. 중국이 이제 우리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얘기한 거죠. 실제로 이 영국에서 알아주는 이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냐면 중국 경제 규모가 영원히 미국을 못 따라잡는다 이쪽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2030년쯤에는 이 경제 규모가 지금은 한 70% 정도 되는데 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2030년이 되면 87%까지 커졌다가 여기가 최대치예요. 그다음에 2050년이 되면 다시 낮아지면서 미국의 81% 선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역전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2022년 하반기 지난해 하반기에 데인저 존이라고 미국에서 잘 팔린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정치학자들이 이 집필한 책인데 이 미국인들의 바뀐 생각이 아주 여기에 제대로 투영돼 있는데 시간은 더 이상 중국 편이 아니다. 중국의 성장 동력은 이제 꺼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이 진짜 위험한 때고 우리 미국 입장에선 그 10년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시간만 가면 이기는 그런 판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바뀐 거고요.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미국 내 문제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게 10년 뒤에는 우리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당장 몇 년은 우리가 좀 상태가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도 아직도 못 잡고 있고 특히 가장 심각한 건 미국 국채 문제인데 올해 안에 적어도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중국이 갖고 있는 막대한 이 미국 국채를 던진다. 그러면 정말 취약해질 수 있잖아요. 큰일 그래서, 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디커플링으로 자꾸만 중국을 왕따시키려고 하면서 갈등을 더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요 몇 년 동안은 차라리 디리스킹 위험만 관리하면서 중국을 살살 좀 달래면서 관리해보자. 이렇게 시각이 미국 쪽에서 먼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채를 갑자기 던져도 힘들고 중국도 좀 계속 국채를 좀 사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긴장을 완화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바꿨다. 미국 쪽 사이드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분석의 그 양면적 측면에서 중국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다른 얘기잖아요. 자, 중국은 또 완전히 입장이 다르겠죠. 일단 미국이 손 내밀려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보이자마자 중국은 전랑 외교를 강화했습니다. 갑자기 늑대 외교를 한다 그러면서 예전에 썼던 방식으로 주변 국가를 압박하거나 또는 미국과 이제 같은 편에 있는 나라들한테 대리전을 좀 하는 듯한 이 모양새를 보이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했단 말이죠. 사실 중국의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중국 상황이 지금 현재 녹록치가 않습니다. 진짜 경제가 어렵긴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미국이 어차피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으르렁 되는 거죠. 그래야 뭔가 그래도 미국한테 주고받을 게 생기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중국 입장에서 이 화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해보면 내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빨리 오네요. 그렇죠. 4년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은 선거를 진짜 오래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벌써 올 연말 되면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뭐 내년 초 되면 진짜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나마나 중국하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친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이거 파고들어서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 중국은 뻔히 아는 거죠. 야, 이거 손 내민 거 내년 2분기 되면 끝난다.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너네 국채 급하고 지금 어떻게든 인플레 좀 잡아보려고 우리하고 좀 손잡아 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잡음을 줄이기 위해서 얘네가 바이든이 이러는 걸 불가하다라고 중국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한 9개월짜리 평화 이 평화를 위해서 손을 잡을 것이냐.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카드를 어떻게 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초조하다기보다는 아직은 태세를 못 정했다. 전 근데 초조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상황이
정말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인구도 거기도 이제 감소까지는 아닌가요? 지금 뭐 인구 감소도 이제 일부 시작됐죠. 근데 지금 통계치를 자꾸 늦게 발표하면서 그러니까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더욱더 저렇게 늦게 발표하고 조금 중국에서 인구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어쨌든 인도보다는 이제 세계 1위의 인구 강국은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도가 앞질렀죠. 그것도 중국 공식 통계상. 그런데 그 통계도 사실은 100%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인구 감소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 연령 인구라 그래서 15세에서 64세까지 정말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들인데 이 인구 비중이 2012년부터 감소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사실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줄어들면 어떤 나라든 예외 없이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은 2012년 이후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고성장을 계속했죠. 그랬죠. 그 동력이 무엇이었냐? 바로 빚을 동원한 겁니다. 이 중국은요 2008년까지만 해도 빚이 별로 없었는데 2008년 9년 넘어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오고 인구 구조 악화되고 하니까 성장 동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기 시작한 겁니다. 약간 미국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2008년만 해도 미국의 GDP 대비 총 부채 비율 모든 부채를 합친 겁니다. 이 비율이 240%였고 중국이 150%로 이 미국보다 훨씬 낮았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2022년 3분기에 중국이 296, 미국은 257로 미국은 240에서 257밖에 안 갔는데 중국은 150에서 296이 갔다. 2배가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표현이 딱 이게 맞는 겁니다. 빚을 태워서 가까스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부동산 부실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파산 직전인 상태까지 갔거든요. 자본주의 경제였으면 벌써 파산을 진짜 10번도 더 했을 텐데 파산을 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그걸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중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쓸 돈이 충분하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 사실 난방비를 지방정부가 중국 경우에는 보조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난방비가 없어서 이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데 그냥 진짜 추위에 덜덜 떨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고요. 그리고 각종 투자가 사실은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돈이 진짜 한 푼도 없다 보니 이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 좋아질 줄 알았잖아요. 생각보다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너무너무 느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과 그 중국 간의 그 공급 사슬망 관련 경쟁이 격화되면서 또 많은 공장들이 중국에서 좀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중국에 대한 해외 자본의 투자도 경색됐을 거고 그게 또 하나의 침체의 원인이 될 텐데 이번에 또 보니까 미국에서는 반도체 기업에서 중국에 또 투자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럼 중국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관계 개선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외 자본을 다시 끌어들여야 되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사실 미국도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한 10년 지나면 우리가 이기는 게 분명한데 그 사이에 10년 동안 관리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상태에서 잘 보시면 마이크론이 갑자기 중국에 아니 투자를 하겠다? 아니 우리는 지금 온갖 방법으로 지금 묶여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 관련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이크론이 투자하는 게 아무리 금액이 작고 이게 기술 수준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투자를 다시 재개한단 말입니다. 이거 미국의 백악관과 어떤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자, 미국도 어쨌든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미국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의 해외 매출의 절반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공장이 어마어마해요. 테슬라는 뭐 절반도 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이제 어쨌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는 앞으로 한 10년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엔 다시 이제 중국하고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미국은 막 더 올라가고 중국이 못 따라가. 왜?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어떤 나라든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성장률이 떨어지지만 성장이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멈추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국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영국의 경제 연구소들은 2030년까지만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을 걸 그다음부터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미국은 어쨌든 패권 국가로서 안 되면 그냥 달러를 밟고 내면 그만이고 그 뒤는 뒤에 생각하고 부족한 출산율은 이민으로 받고. 네, 미국의 전략이니까. 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서방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중국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콩으로 정정자님이 박종훈 기자님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잘해주신다고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과 미국은 그렇게 서로 약간 요구 그리고 전략적 판단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최근에 확 반중인 듯 비중인 듯 그리고 중국과 멀어진 듯한 원중인 듯한 이제 전략적 명확성으로 한국 정부로 나아갔는데 미국이 갑자기 이러니까 한국 외교가도 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디리스킹 전략을 과연 중국이 어떻게 받을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핸들을 틀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제 너무나도 명확한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방향타를 잡기 힘든데 그 와중에 독일의 숄츠 총리도 가서 중국하고 야 중국을 이제 더 이상 왕따시켜서 안 된다 이런 발언들을 한단 말이에요. 몇 달 전에 마크롱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일본도 지금 막 방문을 지금 현재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교 전략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국제 관계는 어떻게 바뀔지 사실은 알 수 없죠. 미리 예단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중국이 어떻게 받아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죠. 상황을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 전략은 항상 유연성을 어느 정도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 시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외교는. 너무 시원하면 안 되는 거죠. 가끔은 시원해도 되겠지만 그 와중에서는 항상 약간 방향타를 틀 수 있는 여지는 꼭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와 외교의 그 함수 관계를 잘 푸는 게 정부에서 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긴 한데 사우디랑 이란도 최근에 관계 개선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외교 관계는 정말 알 수가 없는데 그죠? 맞습니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도 지금 손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터키는 또 누구 편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굉장히 모든 외교가 하는데 조금 신냉전이란 이름 하에 너무 80년대 이전으로 빨리 회귀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반응은 우리의 주관적 생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스스로가 그 변화가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제 영향은 미칠 거고 하여튼 우리도 고민이 많겠네요. 한국 기업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본부 박종훈 KBS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사본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진행을 맡고 있는 김준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일까지 진행하는 거니까 3주 동안 잘 참아주신 분들 혹은 3주 동안 격려해주신 분들은 내일 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장을 좀 풍성하게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